하룻밤을 꼬박 걸어서 그들은 이밤산에 이르렀다. 흐린 달빛이었으나 거대한 이밤 산성의 웅자가 드러났다. 이런 산중에 이처럼 거대한 산성이 있다니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 산성의 둘레는 얼마가 될까요? 높이도 대단한데요? 을련이가 정우에게 물었다. 이 산성은 둘레가 49,500척이다. 그리고 높이는 10척이다. 규모가 대단하다. 이 산성은 고려시대의 것인데 고려시대에는 외구의 침략이 대단했다. 물론 조선에 들어와서도 임진왜란 같은 대규모 침략이 있었지만 고려시대도 다르지 않았다. 우리 조선민족은 삼국시대부터 외족의 시달림을 받으면서 살아왔느니라. 이밤산성은 고려시대에 외구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서 만든 성이다. 호남으로 쳐들어오는 외구를 격퇴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였다. 나리, 소인놈은 호남에 오면 그저 끝없는 평야만 펼쳐져 있는 줄 알았습니다요. 그런데 2,000척이 넘는 산들이 왜 이렇게도 많은지 그저 기가 막힐 뿐입니다요. 그래서 우리 조선 땅은 산이 훨씬 많다고들 하지 않느냐? 전 국토의 8알이 산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백두산에서 시작한 백두대간이 지리산까지 뻗어 있는데 이 백두대간이야말로 국토의 등뼈와도 같으니라. 그러면 이 병풍산과 이밤산은 어느 대간에 해당합니까요? 조선 땅에는 대간으로는 백두대간 하나뿐이다. 강원도 하단까지 내려오던 백두대간은 태백산에서 서양하여 서남쪽으로 흘러내려오는데 거기에서는 태백산 다음으로 소백산, 중령, 계림령, 조령, 이화령, 속리산, 추풍령, 덕유산, 영치산, 지리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영치산에서 서남쪽으로 호남정맥이, 서북쪽으로 금남정맥이 갈라지고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녀온 월출산이 병풍산이니 하는 산들은 전부 호남정맥에 속해 있다. 우리는 지금 호남정맥의 북단을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 좀 알아듣겠느냐? 나리, 그러면 계룡산은 금남정맥에 속해 있는지요? 을련이가 질문했다. 그럼 을련이는 현명하구나. 계룡산은 금남정맥의 주봉이다. 이밤산에서 하루를 쉰 일행은 각자 자기의 갈 길을 찾아 떠나야만 했다. 길을 재촉해야 하는 정우는 문제섭에게 물었다. 우리는 지금 금남정맥을 향해 길을 떠나려 합니다. 어르신께서는 어디로 떠나시려는지요? 고향으로 가기는 틀렸고 안동 땅으로 가볼 작정이요. 안동 땅에는 천주인들이 숨어 사는 산동네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시면 어느 길로? 우리는 아무래도 길을 잡아 걸을 수는 없소이다. 우리는 백두대간을 타고 경상도로 들어가 태백산에서 소백산 청량산으로 안동 땅으로 들어갈 작정이외다. 참으로 험한 길이옵니다. 아이들이 견뎌낼까요? 하지만 무릎을 톱질당하고 목을 작두질당하는 것보다야 낫지 않겠소이까? 잘 가시오, 고산자 선생. 문제섭은 얼굴을 붉혔다. 그는 투박스런 손등으로 두 눈을 비볐다. 눈물을 흘렸던 모양이다. 잘 가시오, 고산자. 죽지 않으면 다시 만나게 될 거요. 어르신께서도 부디 오래오래 사시고 천주님을 만나 만복을 받으시옵소서. 잘 가시오, 젊은이들. 정호도 두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천작쟁이들이라고 천대받고 죽임을 당하는 이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정호는 발길을 옮겨놓으면서도 흐르는 눈물을 거두지 못했다. 이밤 산성에서부터는 계속 내리막길이었다. 시야는 드넓은 평야를 펼쳐놓았다. 바로 정읍고을이었다. 이제 남도 땅은 벗어난 것이다. 날이 가을이 가기 전에 한양 땅에 당도할 수 있을까요? 그럼 충분하다. 사람들은 흔히들 한양에서 강진까지를 16일 거리로 잡고 있다. 우리가 벌써 정읍고을까지 왔으니 앞으로 한 열흘이면 한강나루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나리께서는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글쎄다. 나로서는 옛 영남대로가 아니라 조선 중기에 가장 많은 물동량을 보여주었던 조령을 통과하여 문경 상주로 빠지는 진짜 영남대로를 한 번 더 걸어보고 싶다만 어디 두고 보자. 이번에 귀가하면 제대로 된 조선전도를 만들어 볼 작정이다. 영남대로를 다 걸으시면 어떻게 한양으로 돌아가실 작정이신지요? 을련이가 물었다.
동르성에서 부산포로 빠져 배를 타고 남해안을 돌아 황해를 항해해서 강화도 해협을 지나 한양의 마포나루로 들어갈 작정이다. 나리, 아직 갈 길이 창창하구니쇼. 물론이다. 왜? 따라다니기가 힘이 드느냐? 아니옵니다요.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길이기에 여쭙는 말입니다요. 끝없이 걷는 길, 그것이 지도학자의 길이다. 정우는 정읍고을의 안산인 칠보산에 올랐다. 저기 강이 보이느냐? 네, 저 강이 바로 정읍고을의 한복판을 관료하는 동진강이다. 저 강의 하류에 허연 것이 보이느냐? 나리, 저것이 무엇입니까요? 저것이 바로 황해이다. 강피천은 바로 저기 서쪽의 내장산에서 발원하여 정읍고을을 관통한 후 황해로 들어간다. 강피천의 하류 일대가 바로 정읍평야인데 대단한 곡창지대이다. 그리고 저기 서해에 임에서 흐르다가 역시 황해로 흡수되는 저기 강줄기가 보이느냐? 저것이 바로 율제천, 다른 말로 고부천이다. 고부평야는 정읍평야와 더불어 대단한 곡창지대를 이루고 있다. 정읍고을의 전물을 조망하고 난 일행은 하산하여 정읍읍내로 들어갔다. 예상외로 기아집이 많았고 분위기가 대단히 선비적이었다. 정읍은 호남의 학자고을이었다. 집집마다 글 읽는 목소리가 낭낭하게 들려왔다. 그들은 주막에서 하룻밤을 지새고 이튿날 일찍 길을 떠났다. 여기 정읍고을에 우리가 꼭 들러야 하는 고장이 있느니라. 우리는 지금 그곳으로 가고 있다. 그곳이 어디옵니까? 그리고 왜 그곳으로 가시는지요? 을련이가 물었다. 저기 서쪽으로 옹동골 상상리에 약초 전문 재배단지가 있느니라. 어머, 그런 것이 다 있사옵니까? 그럼 상산마을에서 재배하고 있는 숙지황은 내가 여러 번 말했지만 강장제로서는 최고로 친다. 그것을 많이 사서 전주나 한양의 양반들에게 좀 비싼 값으로 넘기면 괜찮은 이문이 남을 것이다. 상산리의 생지황 단지에 가보고 정우 일행은 벌린 입을 다물 수 없었다. 생지황 재배단지는 끝없는 벌판이었다. 양기 떨어진 한양 양반들의 강장제로서 여기 숙지황이 아주 많이 보급되고 있다. 일행은 숙지황을 힘에 닿는 데까지 사서 등에 지고는 상산마을을 떠났다. 정우 일행은 태인고을을 지나 금구고을을 거치고 유명한 모악산에 이르렀다. 나리, 대단히 높고 아름다운 산이로군요. 그렇다. 모악산은 전주고을의 안산이다. 모악산의 서쪽 사면은 만경강과 동진강의 사이를 흐르는 원평천의 발원지가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이 산의 서쪽 사면에서 흘러내리는 물은 백제국의 비류왕 때에 만들어진 저수지인 벽굴제의 수원이 된다는 점이다. 나리, 모악산을 한번 둘러보시지요. 물론이다. 우리가 지고 있는 숙지왕의 짐이 무겁지만 모악산의 산세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모악산은 우리 조선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민간신앙인 미륵신앙의 중심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모악산이란 말도 원래가 엄외라는 조선식 이름을 중국어로 쓴 탓이다. 모악산에는 백제시대에 건립된 금산사라는 고찰이 있느니라. 일행은 모악산 진류와 금산사를 둘러보고 해거름역의 전주성으로 들어갔다. 남문인 북남문의 물로가 까마득히 올려다 보였다. 호남 제1성이라는 현판이 그것에 붙어 있었다. 나졸들이 성문을 지키고 있었으나 머리를 깎고 있는 정우 일행을 제재하지는 않았다. 호남 제1성 전주, 과연 큰 고을이었다. 여기저기 큼직큼직한 관아 건물들이 들어서 있었고 기와지붕을 한 주택들이 질비했다. 전주시가지의 한 복판으로는 전주천이 푸르게 흘렀다. 나리, 여기 전주천은 어디에서 발원하고 있사옵니까? 울련이가 물었다. 그래, 피곤하니 먼저 주막부터 정하졌구나. 그리고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장시에 나가 이 숙지왕을 팔아야겠다. 여기 전주천은 동남쪽에 위치한 임실고을의 슬치에서 발원하여 서쪽 방향으로 흐른다. 전주천은 모악산에서 발원하여 북서쪽으로 흐르는 삼천천과 전주고을 서편에서 합류하여 추강이 된다. 이 추강은 동북쪽에서 흘러오는 고산천과 동쪽에서 흘러오는 소양천과 합류하여 만경강에 되는 것이다. 이 합류 지점을 삼례라고 부른다. 삼남대로는 바로 삼례를 지나고 있다. 삼례는 바로 역참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삼례를 지나가게 될 것이다. 그럼 우리는 만경강을 건너게 됩니까요? 물론이다. 만경강은 바로 여기 전주전이 흘러드는 강이다. 황해에서 삼례까지는 100길로 대략 100리 정도가 되는데 배가 들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삼례는 전주고을의 외항고시를 하고 있다고 보아도 되느니라. 자, 어서 장시로 가서 숙지양부터 처분을 하자꾸나. 전주 양반들이 자신들의 떨어진 양기를 위해 숙지양을 많이들 구입할 것이다. 정호는 숙지양을 조금 싼 값으로 처분하고 주막집의 복룻방으로 들어갔다. 복룻방 하나를 독채로 들었다. 그는 을련이의 한돌이에게 글을 조금 가르쳤다. 그러고는 자신의 기록을 담은 지편들을 정리하였다. 주막집의 평상으로 나가 국밥을 먹기도 했다. 주막집에는 사람들이 많았다. 정호와 한돌이는 국밥을 2 그릇이나 비웠다. 밥상을 막 물리려는 순간이었다. 나리. 누군가가 정호에게 꾸벅 절을 했다. 아니, 이게 누구냐? 너 일구 아니냐? 나리, 이놈은 분명히 일구입니다요. 여기서 이렇게 뵙다니. 도대체 내가 여기 웬일이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너무 놀라지 마옵소서. 소인놈도 밥벌이를 해야겠기에 배를 타고 돌아다니고 있사옵니다. 배를 타? 누구 배를 타느냐? 인제가 어른의 배를 타고 있사옵니다요. 인제가 어른의 배? 인제갑이라고 하면 바로 그놈이었다. 아버지가 그렇게도 애써 만든 배를 빼앗은 관노 출신의 선주였다. 인제갑의 배라면? 네, 나리의 어른께서 만드신 배라고 얻어 들었습니다요. 그래. 너 혼자 여기에 웬일이냐? 배가 지금 만경강을 타고 올라와 삼례 부근에 정박하고 있사옵니다요. 그래서 전주성을 구경하려고 상륙했습니다요. 끼니 때가 되어서 국밥을 사 먹으러. 그래. 인제갑은 어디에 있느냐? 배로 돌아가셨습니다요. 소인놈도 지금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요. 그래. 약현에는 언제 들렀느냐? 네, 1달 전에 들렀습니다요. 그래. 다들 무사하더냐? 할머님께서 작년 겨울에 돌아가셨습니다요. 어머님이. 정호는 평상에서 일어서 북녘을 향해 큰 절을 2번 했다. 정호의 어머니 또련 할멈이 기세한 것이다. 숙인 그의 얼굴은 좀처럼 다시 들려지지 않았다. 그가 엎드린 땅바닥에는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그는 울고 있었던 것이다. 오, 어머님, 이 불효자식을 용서하소서. 그는 일어설 엄두를 내지 않고 계속 눈물을 쏟았다. 을련이와 한돌이도 자리에서 일어나 북녘을 향해 절을 했다. 그들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그래, 오늘은 우리하고 같이 가자꾸나. 날이 아니되옵니다. 선장어른께서 기다리십니다. 가보아야 합니다. 전주성 구경도 특별히 허락하셨거든요. 그럼 조금 더 얘기를 나눌 수는 없겠느냐? 아니되옵니다. 배가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요. 나리께서는 언제 귀가하시는지요? 그때 약현이 집에서 뵙겠습니다요. 그래, 늦어도 올해는 넘기지 않을 것이다. 그럼 몸성이 잘 가거라. 번개와 대제에게도 안부를. 일구는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정호에게 하직 인사를 했다. 정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동전을 털어 일구에게 주었다. 그 사이 집에 들르는 일이 있으면 전해달라고 했다. 그의 2 눈에서는 계속 액체가 쏟아졌다. 이튿날 하루를 전주성에서 더 묵었다. 정호는 고도 전주성의 지세를 좀 더 상세하게 파악하고 싶었다. 그는 하천과 주변의 산에 대해서는 거의 다 파악하고 있었으나 실제적으로 답사하고자 했다. 무엇보다도 남구산에 올랐다. 견훤이 후백제를 세워 도읍으로 정했던 곳이 바로 여기 전주성이고 그의 진지가 있던 산이 바로 남구산이었다. 남구산에는 산성터가 분명히 남아있었다. 별로 훼손되지도 않았다. 날이 저기 짙은 소나무 숲이 유난스럽게 눈에 띕니다. 을련이가 남구산 서쪽에 있는 야산을 향해 손가락질을 했다. 저것이 바로 만경대로구나. 전주성 안을 가장 잘 바라볼 수 있는 곳이다. 여기 이 지점이 남원과 순천고을로 빠지는 길목이기도 하다. 견훤이 여기에다 산성을 쌓은 이유를 알만하구나. 저기 맞은편에 큰 강이 보이지? 저 강이 바로 세마천이다. 말을 씻었다는 하천인데 저 강 주변에 펼쳐져 있는 평야가 바로 임진왜란 때 격전지로 유명한 세마평, 소양평이다. 저곳 역시
남고산성과 마찬가지로 전략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곳이다. 왜냐하면 저기 새마천 동쪽으로 우뚝 솟아있는 고개가 보이느냐? 저 고개가 바로 곰치체인데 저 고개를 넘으면 진안고을이 있다. 진안고을에서 북상하면 용담고을, 금산고을이 있고 금산에서 동쪽으로 가면 무주고을이 나오고 거기서 다시 북상하면 영동고을, 다시 남하해서 황간고을이 나오고 이어 김전고을, 다시 북상하면 상주고을이 나온다. 그러니까 저 길은 경상도 북부에서 역참을 통해 전라도로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러면 나리 저 길 말고는 다른 도에서 호남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또 어디가 있는지요? 좋은 질문이다. 그래, 을련이는 건강이 많이도 회복되었구나. 다른 지역에서 역참을 통하여 전라도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은 5길밖에 없다. 첫 번째가 바로 우리가 가고 있는 삼남대로이다. 한양에서 천안, 공주, 노성, 은진, 삼례, 전주로 들어오는 길이고 다음이 내가 조금 전에 말한 바로 그 길이고 다른 길은 남쪽에서 접근하는 길인데 경상도 전주에서 단성, 산청, 함양, 남원, 전주로 들어오는 길이고 네 번째가 하동에서 들어오는 방법인데 화동, 화계, 구례, 곡성, 남원, 전주로 들어오는 길이다. 그리고 나머지가 우리가 들어온 남해안 연안길이다. 호남이 드넓은 평야를 가진 땅치고는 교통이 불편한뎁쇼. 바로 그것이다. 그런 이유가 백제왕국이 오래 존속한 원인이 되었다. 그리고 영남 남부에서 전주로 들어오는 길이 전주 남원을 통하기 때문에 정유재란 때 남원고을이 왜군에게 철저하게 유린당한 원인이 되었단다. 나리, 지리 공부가 참으로 재미있습니다. 몸 불편한 것도 모르겠사옵니다. 그러냐? 을련이가 좋아하니 나도 기분이 좋구나. 한돌이란 놈이 진누이보다 더 을련이를 위하는구나. 그런데 그 일구라는 정년 너무나 졸지간에 떠나 섭섭하군요. 그것은 그렇지 않으니라. 서해안으로 흡수되는 모든 하천에는 간만이 자이라는 것이 있느니라. 삼례만 하더라도 만주시가 아니면 배가 들어올 수 없다. 만주시에 배를 빼야 하기 때문에 그는 급히 뛰어간 것이다. 그리고 또 무슨 말씀이온지요? 어머님이 돌아가신 일 이외에는 더 알고 싶지 않다. 집안일에 대해서는 조선 팔도를 다 답사하기 전에는 을련이와 한돌이는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다. 방금 들은 정우의 말이 너무나 뜻밖이기 때문이었다. 강철 같은 그의 결심을 직접 들었기 때문이다. 사람은 2가지 일을 성공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정우의 가르침이었다. 정우는 어디를 가더라도 자신은 한 걸음이라도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원칙을 버리지 않았다. 조선 제1의 성곽도시 수원성. 하루를 더 전주에 묵은 정호는 이튿날 길을 떠났다. 그는 삼례로 가는 길에 전주성의 진산인 건지산에 올라가 보았다. 만경강 나루에는 나룻배들이 질비하게 정박하고 있었다. 건지산을 내려온 정호 일행은 만경강 나루에서 배를 타고 강을 건넜다. 삼례에 닿은 것이다. 그들은 더 지체하지 않고 계속 걸음을 옮겨놓았다. 전라도 북부지방의 교통의 요지는 바로 여기 삼례역참이다. 그러니까 삼례는 전주성의 유군과 수운의 관문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전국 38개의 역도 중에서 특히 전라도 6개의 역도 중에서 삼례도는 전라도의 가명지인 전주성을 끼고 있어서 그 중요성이 한층 강조되었다. 삼례도의 찰방은 물론 삼례역참에 있었는데 개국 초기에는 종구포무의 역승이었다가 찰방역으로 승급하게 되었던 것이다. 나리, 쇠뇌는 삼례역참을 중심으로 한 전라도의 교통망을 알고 싶사옵니다요. 너무 당돌한 질문이온지요? 아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다. 우리 조선국은 언제나 지방행정의 중심지인 가명과 교통의 중심지인 찰방역이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아니, 대부분 일치하지 않는단다. 조선이 팔도라 하는 것은 바로 이 가명을 중심으로 한 행정도이다. 그러니 역도는 방금 말한 대로 38개이다. 이 38개의 역도는 집중적으로 경상도와 전라도, 경기도에 퍼져 있었다. 그러나 북방지하방은 역도가 아주 드물었다. 그만큼 교통로의 수요가 크지 않았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서 함경도는 겨우 3개의 역도가 있었으며 평안도는 2개의 역도가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가장 선진된 농업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경상도는 무려 11개의 역도를 가지고 있었다. 삼내역은 호남역도의 중심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이미 말한 바대로 삼남 대로상에 있을 뿐만 아니라 가명지인 전주성을 끼고 있기 때문이다. 삼내역참이 관할하는 역도는 대로로서는 여산, 전주, 금구, 태인, 정읍, 장성, 나주, 영암, 강진으로 이어지는 것이 있고 이 중에서 장성까지가 삼내역의 관할이다. 그리고 중역으로는 역시 삼내, 양재, 앵곡 역참을 꼽고 있다. 그리고 전주 남원, 전주 순창, 함열, 인피, 욕구, 함열, 만경, 부안, 고부로 이어지는 역로를 역시 삼내역에 관할하고 있다. 이들은 서로라고 말할 수 있다. 호남 지방의 역로를 대략이나마 짐작할 수 있겠느냐? 나리의 말씀을 들으니 한결 알 것만 같사옵니다. 기특한 것. 글을 읽더니 말게 알아듣는 힘이 훨씬 나아졌구나. 을련이 얼굴에 홍조가 띄어졌다. 그녀는 아직까지 완전히 건강을 회복한 것은 아니었다. 정호는 그녀가 안쓰러운 듯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불쌍한 것. 이 멀고 먼 도보의 길이 뭐가 그리 좋아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따라온단 말인가. 딸이 쇳내를 놀리지 마옵소서. 해가 질 무렵에 정호는 여산에 이르렀다. 여산은 몇 차례나 전주고을에 속했다가는 독립하곤 했다. 그리고 충청도와 전라도를 왔다 갔다 하기도 했다. 그러나 오늘날 여산은 도읍으로서의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다. 단종대왕의 왕비인 송씨의 본관이기 때문이다. 일행은 여산 읍내의 주막거리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정호는 아무리 피곤해도 을련과 한돌에게 글을 가르쳤다. 복록방에 든 사람들은 다들 그들을 이상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곤 했으나 정호가 머리를 깎았기 때문인지 참견하러 들지 않았다. 그리고 이런 어색한 장면을 예상한 정호는 복록방을 통째로 빌리기도 했다. 비어있는 복록방이 없을 때에는 그들은 하는 수 없이 다른 손님들과 같은 방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정호는 옆자리에서 자고 있는 을련의 이부자리를 언제나 매만져 주었다. 그녀와 어쩔 수 없이 한동안 몸을 썩기도 했으나 지금은 그런 욕망을 충분히 억누를 수 있었다. 지금은 만난을 무릅쓰고 전국 일주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생명의 위협이 언제 어디서나 상존하고 있다. 을련이 같은 어여쁜 여자에게 깊이 빠져버리면 정신력이 약해져 자기는 더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앉게 된다는 사실을 정호는 잘 알고 있었다. 정호는 자신의 옆자리에서 이마에 송글송글 땀을 흘리면서 자고 있는 을련의 얼굴을 호롱불 아래에서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의 이마를 닦아주었다. 을련을 위기에서 살려내기 위해서 죽으림을 다했던 자신이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은 을련을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다. 미래의 그녀를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도 없었다. 다만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이 순간 그녀를 떨쳐버릴 수 없어서 같이 있을 뿐이다. 내일을 생각할 필요는 없는 듯했다. 왜냐하면 어쩌면 오늘 자신은 이 멀고 먼 여행을 성공적으로 끝내지 못하고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다만 내일에 대한 생각이 있다면 자신이 도중에 죽을 경우 자신의 일을 대신해서 해줄 수 있는 제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어줬으면 하는 것뿐이었다. 정우가 이 말을 쓸어줄 때면 을련의 긴 속눈썹이 파르르 떨리곤 했다. 그러니까 그녀는 정우가 자기의 이마를 쓸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곤 했던 것이다. 이튿날 정우 일행은 여산을 떠났다. 도중에 정우는 을련과 한도를 전라도와 충청도의 접경지대에 있는 황하정으로 데리고 갔다. 잡초가 우거진 언덕배기에 고색이 창연한 정자가 서 있었다.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으나 그것이 자리 잡은 곳의 경관이 대단히 아름다웠다. 나리, 이 정자는 무엇이지요? 그래, 이 정자는 전라도의 신구 감사가 처음으로 맞대면을 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이 취임식을 하는 곳이다. 아, 그런 곳이로군요. 경상도는 어디가 그런 곳입니까요?
주령관 아래 조그만 정자에서 신고 감사의 교대가 이루어졌다. 아직 우리가 가보지 않은 곳이로군요. 주령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영남대로이다. 아무래도 약현으로 귀가하기 전에 여기를 한 바퀴 돌아야 될 것 같구나. 정호는 황하정의 누대에 올라 멀리 풍광을 조망했다. 그는 깊은 회상에 젖는 기분이었다. 어쩌면 말없이 불어가는 바람 속에서 이름 없이 사라져간 수많은 인걸들을 생각하는지도 알 수 없었다. 나리, 여사는 도읍으로서는 규모가 퍽 작은 것 같사옵니다요. 그렇다. 여사는 비명에 가신 단종대왕의 황후이신 분의 본관이기 때문에 도읍부가 되었다. 그리고 내가 귀향에 말했지만 여산고을에는 양재라는 좋은 역참이 자리하고 있다. 충청도와 전라도의 접경지역에 자리 잡고 있어서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이다. 역로로는 양재도이다. 해가 지기 전에 그들은 은진고을에 이르렀다. 금강의 한 줄기가 강경을 휘돌아 내륙 쪽으로 뻗어 있었다. 강경포구에는 거대한 강창들이 우뚝우뚝 서 있었다. 은진고을에 국장에서 모아들인 세곡들이 지금 막 입고되고 있었다. 강경포구 가까이에 있는 시진포구에는 가까운 노성과 연산에서 거두어들인 세곡들이 쌓이고 있었다. 금강유역의 세곡들은 거의 다 여기 강경포구와 시진포구에 보관되었다가 황해로에서 한양으로 실려 나갔다. 강경포구는 그래도 금강연안에 자리 잡고 있었지만 시진포구는 금강의 지류 깊숙이 들어앉아 있었다. 그래서 은진고을 바로 위에 위치하고 있었다. 정호 일행은 시진포구를 나룻배로 건넜다. 세곡선들이 금강을 유유히 빠져나가고 있었다. 아니, 저 배가... 정호는 움츠렸던 몸을 바로 펴면서 경련을 했다. 바로 수년 전에 아버지와 자기가 건조했던 바로 그 배였다. 그러니까 인제갑이 선조로 되어 있는 그 배였다. 일굴한 놈이 선원으로 탑승하고 있을 것임에 틀림이 없었다. 바로 그 배가 정호 일행이 타고 있는 나룻배 앞을 유유히 지나가고 있었다. 날이 저쪽에서도 자기를 본 모양이었다. 정호를 부르는 일구 녀석의 목소리가 들렸다. 정호는 그쪽으로 다시 시선을 주었다. 강물을 타고 올라가던 배가 속도를 늦추고 있었다. 배전에는 인제갑이 거만스러운 자세로 서 있었다. 그는 높다란 배전 위에서 정호가 타고 있는 나룻배를 물끄러미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런데 이게 어쩐 일인가? 분명히 인제갑은 외파리가 되어 있었고 한쪽 눈에는 보기에도 개성스러운 안대가 둘러쳐져 있었다. 무슨 해적과도 같았다. 그는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이다. 황해도족의 어장에서 그를 죽이려는 공격을 뚫고 목숨을 살린 것임에 틀림이 없었다. 오은이 알았다. 어서 악헌으로 돌아가거라. 정호는 손을 흔들면서 일구에게 소리쳤다. 일구가 타고 있는 배는 지금 다시 보니 한결 훌륭했다. 그것은 거대할 뿐만 아니라 튼튼해 보였다. 아버지 김바우의 회심의 역작이 아닐 수 없었다. 정우 일행은 석성을 거쳐 해그름역에 부여에 도착했다. 저기 시진나루에서 곧작 북상하면 노성을 거쳐 공주고을에 이른다. 그러나 우리는 강을 끼고 여기 강경나루로 나와 부여고을로 왔느니라. 그러면 삼남대로변에서 부여는 벗어나 있사옵니까요? 바로 그렇다. 부여는 삼남대로변에 있지 않다. 백마강 푸른 수면 위로는 도칠단 범선들이 오르내리고 있었다. 백마강은 동쪽에서 남쪽으로 흐르고 있었고 부여고을은 강의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었다. 120년간 옛 왕국 백제의 수도였으나 지금은 공주목의 속현으로 과거의 영화를 가늠할 길이 없었다. 읍내는 놀라울 만큼 정막 속에 파묻혀 있었다. 백마강의 강물 흐르는 소리만이 아득하게 들려올 뿐이었다. 주막집에 여장을 풀고 부소산성에 올랐으나 잡초가 길일제게 자라 있어서 좋은 전망을 가질 수 없을 정도였다. 뭔가 알 수 없는 망국의 슬픔이 1300여 년을 지난 지금도 서려 있는 듯 했다. 날이 왠지 눈물이 납니다요. 그럴만도 하구나. 아, 슬픈 세월이여. 정호도 장탄식을 했다. 18만 나당 연합군에 무너지는 사비성의 모습이 저 멀리 시야 속에 떠올라
지금 눈 아래 펼쳐져 있는 잡초 속에 부여고울에 겹쳐지는 것이었다. 그것은 사륙과 방화 그리고 끔찍한 파괴의 현장이었다. 오직 괴물만이 있을 뿐이었다. 백마강으로 떨어져 죽어가는 삼천 궁녀의 울부짖음이 귓전에 들리는 듯했다. 나리, 부여의 왕성다운 지세가 어떠합니까? 그래, 부여는 북방수비를 위해 외이 부소산성을 쌓았다. 그리고 신라군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강의 동편에 부여 청마산성, 부여 나성, 부여 석선산성을 쌓았다. 그리고 백마강을 타고 침입하는 적을 가상해서 강을 따라서 서남쪽에 천마성과 부여 성흥산성을 쌓았다. 부여고을은 북서쪽이 비교적 높은 산으로 가려져 있고 남동쪽은 중적 평야가 발달되어 있는 형국이다. 정우는 해가 지기 전에 을련과 한도를 데리고 정림사지와 무량사를 둘러보았고 기루의 흥산객사와 대조사를 둘러보았다. 을련이가 피로하다 해서 몇 차례나 풀밭에 앉아서 쉬었다. 아직까지 그녀는 완전히 회복한 것이 아닌 듯 했다. 어디를 가나 백마강의 푸른 물결이 시야에 잡혔다. 저기 보이는 나지막한 산이 유왕산이다. 의제왕과 태자효 대신 93명을 비롯해서 12,800명이 당나라 군사들에 의해 여기 백마강 나루에서 당나라 행 배를 타고 떠날 때 만국 백제의 백성들이 저 산에 숨어서 언제까지나 왕이 떠나는 장면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다는 전설이 있어서 유왕산, 즉 왕이 잠시 머물기를 기다렸던 산이라고 부른단다. 정우와 을련 그리고 한돌까지 잡초에 쌓여 잊혀진 듯이 조용히 엎드려 있는 부여 고을을 앞에 두고 알 수 없는 깊은 애상에 젖었다. 그들은 걸음을 서둘렀으나 을련의 발이 부르터 도저히 강가의 자갈길을 걸을 수가 없었다. 정우와 한돌이 그녀를 부축했으나 그것도 여의치 않았다. 날이 어두워지고 있고 보는 사람도 별로 없으니 소인님이 을련 아주머니를 등짝에 업으면 어떨깝쇼? 나루터까지만 업으려무나. 을련이 사양했으나 허기가 지니 어서 주먹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그러자니 한돌의 등판을 거절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그녀는 한돌의 등판에 엎였다. 그러나 몇 걸음 나아가지 못해서 그녀는 그만 굴러떨어지고 말았다. 그녀가 그의 어깨를 꽉 잡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리, 이놈의 생각으로는 나리께서 업으시면 모르면 몰라도 아주머니가 나리의 어깨를 꽉 껴안을 것만 가사옵니다요. 그럼 그렇게 하자꾸나. 정호는 을련인 자신의 넓고 튼튼한 등판에 업고 백마강가를 걸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져 왔다. 비록 옷가지로 가려 있었으나 을련의 부드러운 살결을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은 백마강의 물소리를 들으면서 복룻방 신세를 졌다. 워낙 소읍이라 주막집다운 주막집도 없었다. 여염집 비슷한 것이 두어 개 나르처 근처에 있을 뿐이었다. 이튿날 정호 일행은 궁주를 향해 길을 떠났다. 그러니까 그 길은 삼남대로가 아니라 백마강을 끼고 북상하는 강변로였다. 도중에 이인이라는 조그만 마을에 들렀다. 동네 사람들이 마을에서 등짐들을 지고 동굴을 나서고 있었다. 어디로 가는 모양이었다. 어디로 가시는지요? 장 보러 가요. 어디 장을 보러 가시는지요? 그야 공주장이죠. 우리 이인 사람들은 전부 공주장을 봅니다. 우리 이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충청도 사람들이 전부 공주장을 봅니다. 어디서 오시는 스님이시오? 부여에서 올라와 한양으로 가는 돌중이에다. 다리가 아파 잠시 쉬어갈 참이오. 저기 동부에 정자가 있고 그 옆에 우물이 있으니 찬물을 길어서 드시구려. 아니, 요새에는 웬 등짐을 진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동네로 올까? 장군은 생각에 잠기는 눈치였다. 그야 이 사람아, 우리 마을이 부여와 공주 사이에 있으니까 그러는 게 아니겠나? 그래도 옛날에는 없던 일인데. 언젠가 또 며칠 전엔가 등짐 장소들이며 보찜 장소들이 우리 마을에 와서 물을 얻어 마시고는 갔지 않았는가? 장날은 오늘인데 말일세. 어디를 급히 갈 일이 있는 모양이지. 장군들은 부지런히 길을 재촉했다. 정우는 이인 마을의 동구에 있는 샘에서 찬물을 떠마셨다. 마침 정자가 있어서 그는 거기서 잠시 쉬었다. 좀 심상찮은 예감이 들었다.
보부상들이란 보찜 등찜 장수들인데 장시가 서는 날도 아닌데 그렇게 몰려다닌다는 사실이 예사로운 일은 아니었다. 이들 보부상들이란 한낱 보찜 등찜 장수에 불과하지만 패거리다운 힘이 있어서 그 행패란 대단한 바가 있었다. 날이 무슨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사옵니까요? 눈치 빠른 한돌이 물었다. 아니다. 그냥 조금. 무슨 일이 온지요? 보찜 장소들과 등찜 장소들이 그렇게도 사납다면서요? 우리를 해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럴 턱이 있느냐? 우리는 그들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지 않으냐? 다만 놈들이 하도 거친 놈들이란 무슨 꼬투리를 잡을까봐 그러는 것이다. 그러면 공주고을은 그냥 포기해버리고 곰나루에서 그대로 북상해 버리시지요? 울련이가 권했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공주는 충정도에 가명이 있는 고을이 아니냐. 금강의 수운이 가장 활발한 곳이기도 하다. 공주를 보지 않으면 계룡산을 보아도 소용이 없는 일이다. 그리고 공주고을은 여기 충정도에서 생산되고 거래되는 물산의 집산지이기도 하다. 그러니 공주를 보지 않고 그냥 지나갈 수는 없는 일이지 않느냐? 설마 죄 없이 사는 백성들에게 무슨 변고가 생기기야 하겠느냐? 을련과 한돌은 입을 다물고 말았다. 그러나 정우는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 조금 가슴이 떨리기도 했다. 자신은 정말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인가 하는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한 가지 말해주고 싶은 것은 여기 충청도가 특히 보찜 장소들과 등찜 장소들의 조직이 활개를 치는 곳이라는 사실이다. 나리,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을련아, 그것은 말이다. 내 생각으로는 전라도처럼 한양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고 경상도에서 오건 전라도에서 오건 다들 여기 충청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물산이 집산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경상도를 거치는 한강이나 여기 금강이나 만경강 등이 다들 수로로서 아주 중요한 기능을 바로 여기 충청도 땅에서 해내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구나. 일테면 한양의 관문과도 같은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다. 나리의 말씀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요. 소인도 아주 좋은 생각이시라는 판단이 섭니다요. 그렇더냐? 거의 일자무식이던 이들이 이렇게 지적으로 성장한 것을 보니 정호는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피로를 푼 그들은 다시 공주를 향해 걸음을 옮겨놓기 시작했다. 자신도 깨름직한 공주고을 행을 그만둘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으나 처음 와보는 공주를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얼마를 더 걷지 않아서 공주고을에 가닿았다. 공주는 읍성으로 둘러젖어 있지는 않았다. 쌍수산성 아래 양지 바른 남쪽에 구즈넉이 들어앉아 있었다. 터가 결코 큰 고을의 규모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으나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유세다운 면모를 하고 있었다. 동남쪽에는 삼례, 은율, 석성, 노성, 계룡에서 올라오는 길이 나 있었고 곰나루 너머로는 한양으로 향하는 길이 나 있었다. 곰나루가 있는 금강에는 돛을 높이 세운 배들이 그림처럼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벌써 해가 금강의 수면 위로 긴 황금의 보류를 들이우고 있었다. 강가에는 갈대가 자라 서걱대고 있었다. 곰나루에서 공주고을로 들어가는 강변길 옆에는 거대한 봉분의 무덤들이 질비하게 있었다. 고도다운 고을이었다. 저 고분들은 틀림없이 백제왕조를 다스린 왕들의 거실이라. 공주장시에는 장군들이 엄청나게 많이들 모여들었다. 곰나루와 쌍수정 나루에서는 연신 장군들이 배를 내리고 올랐다. 날이 저기 보찜 장소들과 등찜 장소들도 꾸역꾸역 모여들고 있습니다요. 물론이다. 우리 조선에서는 저들이 전국의 물화를 유통시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들의 역할은 그만큼 중대하다. 저들의 활동 범위는 주로 하루에 가고 올 수 있는 하나의 큰 고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큰 보부상들은 한양에서 직접 오기도 하고 또 한양으로 직접 올라가기도 하느니라.